지난 13일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됐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특정 지역의 투기 억제도 겨냥했다. 발표 직후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 상황. 여기에 21일에는 수도권 3만 5천 호에 대한 공급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는 상황. 9.13 대책으로 상승률이 주춤한 상황에서 공급 대책까지 추가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공급 물량이 적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이은 대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또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정부가 지난 13일과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는데요. 종부세 강화, 대출 강화, 그리고 21일에는 공급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대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또 국민 주거 안정과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내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은요, 제가 패널들께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전문가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6.19 대책, 즉 2017년도 6.19 대책에서 시작해서 8번, 9번의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9월 달까지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계속 듣는 얘기는 시장의 안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늑대 소년의 그런 메아리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슴에 정말 신뢰할 만한 목소리로 다가올 때가 언제쯤인지 사실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 9.13 대책 보면서 사실 정부보다 국민이 훨씬 힘이 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종부세에 관해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것에 관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9.13 대책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도 좀 더 국민을 믿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택 정책이라고 지금 정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거 정책, 주택 정책 나가서 주거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의 개념보다도 주거 정책을 중심에 둬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팀이네요. 김성달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9.13 대책을 발표하실 때 김동연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값을 잡겠다, 투기를 근절하겠다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집값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는 것인지 시장에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좀 관찰하고 좀 근본적인 원인 진단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경제평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에 한 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한 몇 년간 펼쳐졌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뭐 부동산 시장, 나아가서는 이제 금융 시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취재 팀장으로서 시장을 바라봤었는데요. 그때와 지금과의 어떤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보면 대책은 훨씬 더 세련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이 대외 부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유동성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은 뭐 오늘 국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잠깐 약간은 외면하고 있는 이제 해외 변수들, 대외 변수들, 전 세계적으로 떠도는 이 유동성들의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바라다 보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쟁점 토론 함께할 네 분 패널들이 본인의 인사와 더불어서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을 약간씩 시사를 하면서 인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달만 들어서도 13일과 21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최은영 소장이 주거 안정과 주거라는 개념을 강조해 줬으면 해서 저도 앞으로 얘기하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김현미 장관 취임 직후에 나왔던 8.2 대책 이후에 계속해 나왔죠. 작고 큰 여러 정책들이 계속 나왔는데 큰 것만 봐도 8개, 9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쩌면은 지속적으로 뭔가 정부가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정책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인데 도성기 의원 이 일련의 정책들 계속 나오는 과정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배제 이 부분에 이제 역점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수요 억제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이 두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책, 대책 발표 등을 통해서 해왔지만 시장의 반응 자체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전문가 혹은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속에는 이 부분이 실제 시장 상황을 본다면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9.13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수요 억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도 조금 정부가 놓친 부분은 실제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양극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뭐 더 엄밀하면 서울의 인접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지금 지방의 여러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고 지역 경기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생각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만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대책들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균형 있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많은 시장 상황들과 국민들의 가슴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에너지랄까요, 영향들을 쏟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또 주거 관련 대책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이제 일단 총괄적인 질문입니다. 최은영 소장님. 네, 사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모든 안전장치들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무력화되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계속 면제 내지는 완전히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뭐 그런 식의 거의 저희가 가진 정책 수단을 다 무위로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시장 충격이 클 테니까 조금씩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지금 7월 달에 정부가 그때는 저는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인지 굉장히 좀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오히려 조세재정특위에서 나온 것보다도 후퇴한 안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안으로 내놓으면서 정부의 투기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7월 이후에 다시 사실 좀 그 이전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아까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8.2 대책이 그 작년
2017년 12월, 올해 1월, 2월을 거치면서 예. 주택가격 폭등하던 게 이제 잠잠해지는 상황이었는데 7월에 그런 잘못된 사인을 내면서 다시 폭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 서울 양극화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가장 폭등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는 제주, 세종, 광주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서울보다도 오히려 시도별로 보면 굉장히 차등화되고 있어서 서울 지방 양극화 이런 담론은 좀 과한 담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같이 지적해 주셨네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된 상황에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좀 길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만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네요. 네, 김성달 팀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굵직굵직한 게 8차례 나왔습니다. 네. 참여정부도 30여 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수록 대책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제는 대책이 나오는데 이게 집값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는 근본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참 문재인 정부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만 평균 호당 1억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만큼의 불로소득이 상승했는데 이것을 유지한다? 이거는 되게 잘못된 표현 같고요. 예. 지금의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무주택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주거불안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의지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시행해달라는 요구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대책들은 사실 매우 미흡하고 종류는 다방면으로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또 누락된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잘해야 현상 유지 정도다. 뭔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필요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쉬움을 표하네요. 정책 실세. 저는 이제 대책 하나하나는 굉장히 뭐 정교하고 그렇게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작년에 파리 대책 나왔을 때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크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죠. 파리 대책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도 이 정도면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막을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 뭐 여기서도 정부가 어쨌든 사인을 줬었고 네. 뭐 이렇게 사인을 주고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앞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가 가장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제 6월 말에 재정개혁 특위가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 이제 인상안들이 나왔을 때 저도 당시에 평론을 하면서 가장 이게 결정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참여정부 때 뭐 핵심을 봤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죠. 그때의 잘못은 종부세도 많이 올렸지만 양도세까지 같이 올리면서 이제 일단은 이제 큰 틀에 싸움이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이 많이 주장했던 게 종부세는 더 올리자. 이번에 올리고 더 올리고 정말 우리도 한번 뭐 영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리면서 예. 이제는 양도세는 거래세 낮춰줄 때니까 안 된다면은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라는 이런 메시지로 전 전환하기를 되게 바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의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리자면 집값 상승은 2000년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컸기 때문에 계속 그건 자고 내려나면 올라요. 근데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풀어주면은 투기 세력은 계속 먹고 튑니다. 6개월마다 먹고 튀니까 2000년 이전에는 양도세로 잡았지만 2000년 이후에 가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은 3%도 안 되거든요. 이러면 우리도 이제 세금 규제를 선진국형으로 이제 점점 돌아가야죠.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투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수의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는 굉장히 그 세력이 강했죠. 네. 90년대, 80년대는. 그러나 지금 와 보면 이제는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머니 게임을 하는 판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독일처럼 진짜 보유세는 많이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면서 어쨌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때 나왔던 종합부동산세가 너무나 형편없었고 제가 나온 첫날 실망스럽다고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 정도면 내가 뭐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됐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내가 여의도 용산 통계발하면서 완전히 날아갔고 이제 부랴부랴 9.13으로 일단 막아놨는데 현재 저는 9.13 대책만 또 놓고 보면 어쨌거나는 뭐 이 정도 사인이면은 막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의 숙제들은 이제는 세계 부동산들이 다 꺾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막대한 유동성들을 빠져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이제 유도할까까지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시작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한 할 말들,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길어졌는데요. 우리 오늘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짧게 좀 중요한 것들 대목들을 치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철진 평론가 9.13 대책 얘기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 상황에서 그게 종합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역시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발표된 것보다 이제 강화된 새로운 안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영역이 되겠고요.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면 일반인들 전달이 좀 어렵긴 뭐 합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최고 세율은 3.5%로 참여정부보다 뭐 0.5%포인트도 높았다. 네. 구간별로 다르겠지만은 적게는 0.1%포인트, 또 많게는 고가 다주택자는 1.2%포인트의 세율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예.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공시지가 말고 시가, 과표 기준 말고 시가 기준으로 보면 한 시가 14억부터 종부세라는 걸 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14억부터 23억을 한 통으로 받는데 이제 중간을 한번 잘라서 14억부터 한 18억, 18억부터 23억에서 18억부터 23억 구간은 세율을 좀 더 얻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이제 18억 정도가 시가가 뭐 고가라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종부세 개편안이고 예.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 대출 규제는 뭐냐면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죠.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상 되는 지역에서 집을 살려고 할 때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예. 예외 규정을 빼고는 LTV가 0이다. 돈을 아예 대출 없이 못 사는. 그러니까 캐시 주고 살아라는 이제 사인에 대출 예. 규제가 있었고요. 전세담보대출 규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말도 많았었던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이제 대폭 축소하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9.13 대책의 핵심이었던 네, 거죠. 그 세 가지 얘기하신 종부세 강화, 대출 강화, 조건 강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전용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나요? 네, 시장이 일단은 그 굉장히 달아오르던 분위기가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예. 뭐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정부 정책이라는 건 이렇게 단기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에 대한. 예, 제가 뭐 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여러 분 얘기하시고 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관망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세와 매수세 자체가 뭐 시세 부분이 뭐 시중에 따라서는 인력 내린 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향후에 그 공급 대책 부분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시장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그 호가 중심의 어떤 시세가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긴 하더라도 이건 시장 상황을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공급 대책과 맞물려서 봐야 된다. 시장 반응도 그렇게 나올 거다 했는데 공급 대책은 추석 직전 21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후에 봐야겠습니다. 김성달 팀장님 어떻습니까? 보기에. 정부가 9.13 대책 발표하면서 투기, 근적, 집값 잡는 이런 강력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표현이 맞다면 정책의 예. 실효성이 있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지금 시장에 많이 내놔가지고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 상황들이 연출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관망하며 버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급책이 또 추가될 경우에 이거는 또 오히려 안정이나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강하게 보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민단체들의 부동산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최종 발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도 여러 형태로서 의견 반영하지 않나요? 저희는 이미 상시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작년 김현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발표한 여러 가지의 소신들을 보고 정부 정책이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집값 안정책이 많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수시로 발표하면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사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아쉬움을 표현을 해서 뭐 다른 기회도 있었을 것인데 왜 아쉬운 방향으로 나왔나 좀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우리 정철진 평론가. 네. 이번에 그 정부세 강화 관련해가지고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세금 폭탄 얘기 나오고 있고 반면에 뭐 18억짜리 10만 원 더 가는데 무슨 얘기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저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정책의 효과를 지지하는 쪽 여권 성향에서 오히려
18억짜리 해봐야 10만 원밖에 더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달리 보면 오히려 그거는 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요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면서 고민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의 이제 큰 틀에서 흐름을 보면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을 갖게 된 이제 그런 패턴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 한 채인데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그냥 그 집에 살아왔다가 이게 갑자기 23억이 되고 뭐 25억이 된 경우가 분명히 있고 네. 아마 지난 10년 전에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주택자, 고가주택자를 어떻게 할까를 놓고 아마 꽤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예 이분들을 제외해 놓고는 지금 달아오른 집값은 잡을 수가 없고 이분들은 포함시켜야 되겠는데 이분들에게도 같이 좀 더 높은 것들을 세율을 주게 되면 또 이분들의 반발이 커질 것 같고 이거를 거의 막판까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두 주장 방금 다 얘기한 맞다는 것처럼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란 약간 과하긴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소수가 있는가 하면은 뭐 18억짜리도 10만 글쎄요. 원밖에 안 올라갔다 이런 아니죠. 주장. 세금 폭탄은 아닌 거죠. 근데 아닌가? 세금 폭탄은 아닌데 예. 아까 말한 그 10만 원이라는 거 왜 나왔느냐? 안 해도 될 거를 그 1주택자 그 18억 빼줘도 왜 그렇게 됐느냐? 같이 넣어야 소위 말하는 세금의 공정성과 네. 종부세의 명분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현 세율로는 아직은 세금 폭탄이라는 근데 이제 단계는 아닌 세율 거죠.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간별로 또 더 신설된 구간도 있고 그런데 실적으로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또 이번에 이제 12월 1일자로 올해 같은 경우도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이제 합산 배제 신고를 또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 직접적으로 뭐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간에 해보면요. 2018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종부세를 냈던 분들이 올해 지금 향후에 12월 1일자로 낼 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작년보다 상당히 올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 우리가 그 9.13 대책에서 나온 내용대로 해서 내년에 세율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공시가격이 또 변동성이 있게 되니까요. 지금 올해 올랐던 주택 가격의 상승 부분이 공시가격으로 반영된다면 실질적으로 내년 12월 1일 날 부과되는 종합종부세는 뭐 1주택자든 아니면 다주택자든 간에 상당히 큰 폭의 주택 그러니까 부담을- 부동산 보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좀. 저는 조금 달리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뭐 당사자분들이 어쨌든 세금 인상은 당연한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값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다만 지금 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참여정부만큼의 오히려 더 강력한 최고세율을 얘기를 하십니다. 최고세율이 3.2%거든요. 하지만 참여정부 때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주택자는 9억이 아니라 6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6억이면서 1%부터 3%였는데 지금은 0.5%부터 최고세율 3.2%이기 때문에 참여정부만큼의 어떤 그런 수준의 종부세 강화는 아니다. 예.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18억 기준 종부세 추가 인상 10만 원을 얘기를 하십니다만 18억을 가지신 분들의 그 집값 상승액도 같이 보셔야 한다. 최근에 그 부동산 114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 변동 현황이 나왔는데요. 예. 그 서울의 아파트 9억 이상 주거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값은 평균 4억 3천만 원이 작년 1월 이후로 올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최고 구간 최고로 많이 오른 경우는 23억 원 정도인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은 5억 원 이상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정부 이번에 인상한 종부세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할 종부세는 10만 원 또는 100만 원입니다. 23억 원 가진 경우가 100만 원이 추가되고요. 또 18억 원 경우가 10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억 원의 그 집값 상승액에 예. 비해서 봤을 때는 이게 폭탄이란 말을 하기는 여전히 맞지 않고 오히려 미흡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순월 팀장 그러니까 이번에 종부세 강화 조치를 통해서 부동산의 보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조치는 아니었다라고 보군요. 네, 최은영 소장께서는요. 저는 좀 데이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일반 민간에서 나오는 뭐 주간 상승률 그리고 심지어 한국감정원 공신력이나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뭐 주간 상승률이 0.47%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는 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민간에서 얼마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사실은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주식으로 돈을 얼마 벌었다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에 관해서는 지금 저는 뉴스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떤 집이 10억 올랐다 그런 집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
그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서울의 집값이 안 올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일단 과장도 있고 그 강남의 일부 지역, 강남, 용산 일부 지역들은 몇억 원씩 오른 게 맞는데 서울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보다 경기권에 더 많이 오른 집들도 많고요. 뭐 그런 것들이어서 그리고 그 아까 한국감정원의 0.47%라는 건 그 월간으로 따지면 미국의 2008년 11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의 상승률, 하락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좀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야 한다라는 거에 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네. 말씀하신 분들하고.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그 올라간 것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리스크가 큰데 이걸 실소유자, 저소득층이 가지고 되면 이제 폭탄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주택 점유율이라는 건 서울의 주택 점유율이 5년간 1%포인트 오르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하위 40%는 자가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 세입자들, 자가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 제가 아까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주거 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하고 오히려 지금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실소유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주택자들더러 집을 내놔라 하는 것들은 적절한 정책은 정부세의 지금 효과라든가 취지에 관해 상당히 견해차가 있네요. 현실 인식 차이도 있고 효과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견해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종부세를 저는 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래세라고 볼 수 있는 노론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미 양도 차익이 실현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현실적으로 현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납부하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라는 것은 보유세의 측면의 성격이 있고요. 따라서 보유세에 종부세에 해당되는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가치가 올랐을 뿐이지 그게 현실화된 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의 가치가 오르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 자체를 떠나서 정부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철수 평론가 그래서 저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예. 김병준 위원장이 바로 이제 10년 전에 맞아요. 이제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잡자는 이제 그 의견을 내셨던 그때 분이고 정책실장 할 때였네요. 정책실장이셨죠. 예.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부세는 더 높이 올리자. 그러나 양도세는 풀자라는 얘기에서 저도 왜냐하면 당시에 그때 많은 이제 일각에서의 뭐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을 다 막으면 결국 안에 있는 이 자본들이 그래 우리는 3년만 버티자, 5년만 버티자, 목리를 부리는 게 이게 또 자본의 속성이거든요. 그때 양도세 좀 이제 뭐 터주지 않았다는 아까 비판. 그렇죠. 양쪽을 이제 물막이를 했고 이제 안에서 뭐 거의 머니 게임을 하다가 결국 집은 누가 잡았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잡았죠.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대급락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예 일단 한번 큰 틀에서 세제를 바꾸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종부세를 계속 인상을 하되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거래세는 낮출 거야라는 사인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이 차제에 다시 또 종부세 떨어뜨리고 막 이거 하지 말고 아예 못을 박아서 예. 이제 보유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20억짜리 집이다 하면 교통도 좋은 게 맞고요. 그 주변에 진짜 좋은 학교도 정말 많고 대형 병원도 많고 누리는 혜택이 많습니다. 하고 정말 뭐 특정 지역에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지역들은 예. 출퇴근하려면 죽고요. 예, 병원 가려면은 진짜 신촌까지 나와야 되고요. 이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뭐 존경하고 예. 대신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거 못 버티겠다 하는 사람은 뭐 세금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제 상황 때문에 예. 팔고 나올 때는 또 나오게 되고 이런 기조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아예 이걸 더 갔으면 좋겠어요. 아예 못 바꾸게 다시. 예. 네. 좀 뒤에 나오겠지만 또 그런 정책들이 국가의 저 균형 정책 차원과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단 이 서로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김성달 팀장 얘기까지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 계속해서 이제 거래세와 보유세를 같이 얘기하시는데 거래세는 사실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취등록세는 우리가 말하는 거래세에 가깝습니다. 네. 하지만 양도세는 거래세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집값 상승액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다. 그거에 대해서 거래세기 때문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패키지 세제 개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양도세는 소득세 개념으로 보유세와 봐야 취등록세를 된다라고. 패키지로 얘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유세가 취등록세나 그러한 거래세를 인하할 정도의 우리가 선진국 수준이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예전에 참여정부 얘기하셨지만 참여정부에서는 보유세 로드맵 1%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지금은 0.2%입니다.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갔을 때 취등록세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벌써 패키지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다른 시그널로 갈 수 있다. 이런 짧게 생각이 한마디 더 듭니다. 하면 그러세요. 제가 뭐 공감하는데요. 더 올리되 어느 순간에는 취등록세 빼고요. 거래세라는 개념 말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낮춰줘야 그래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거 안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자본과의 유동성들이 또 발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는 내가 5년 뒤에 6년 뒤에는 이제 양도세 중간을 풀어줄 거라 사인을 주면서 종부세 계속 높여야죠. 예. 그래서 그 틈에 뭐 탈출도 하고 임대주택자 못 버티고 나오고 이런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죠. 계속 이거 올린다라고 하면 또 안에서 이게 불똥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저는 뭐 동의합니다. 좀 말씀드린 예, 게 예. 정책이 시장을 리드하는 게 투기 세력이라면 투기 세력이 이렇게 자꾸 장을 열어주고 길을 테러로 열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오히려 이제는 집값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떨어지고 내가 망할 수 있구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불이익이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뜨리고 세는 제대로 갈 것이라는 세노를 명확하게 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유세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짧게 거예요. 추가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견은 아닌데 자꾸 이견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더 올려야 된다는 쪽에 예. 뭐 적극적으로 말했었고요. 하고 또 하나가 집값을 우리가 떨어뜨린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정부가 한 10%에서 5%를 떨어뜨린다고 만에 하나 들어갈 경우에 자본이 발악을 하면 20%, 30%를 패대기 치고 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눈구렁이 같은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얘를 다루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점 얘기하는 도중에 들어보면은요, 실제 정책이 겨냥하는 타겟이 있지 않겠습니까? 겨냥하는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아니면 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정책이 겨냥하는 쪽에 정말 직접적인 목적들의 효과를 거두느냐, 그쪽에는 막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른 쪽의 부작용이 더 커지느냐 논란도 있을 법도 한데요. 그렇죠. 대출 규제는 어떻습니까, 최은영 소장님? 이번에 대출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전월세만 오르게 만드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종합부동산세보다도 사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은 지금은 대출 규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대출 규제가 나왔고 아까 뭐 거의 2주택자부터는 거의 뭐 LTV 0,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은행 돈 예. 빌려서는 집 못 산다 이런 사인을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 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의미한 결과를 주고 있고 저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워낙 논의를 뜨겁게 하셔서 한마디 덧붙이면 예. 사실 18억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어떤 독일 사람이 나와서 테레비 프로에 나서 하는 걸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18억이면 월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연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론은 사실 저는 맨날 콩알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종부세는 이번 개편 안에서도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은 또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공시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공시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차츰 없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아주 적절한 강한 조치였는데 바람직한 조치했다라고 최영 소장은 얘기하시네요. 예. 도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대출이 필요한 대상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이 겨냥한 대상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 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한 대상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라는 그 계층들이 많이 소속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정부가 많은 대출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나와 있고 많은 또 금리도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상당수 우리가 중간 혹은 또 저소득 그 서민들과 중간층 사이에 있어서의 상당수가 대출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투기 세력이라든지 다주택자라든지 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름하여 지금 실질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1117조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네. 생각하는 타겟과 실질적으로 대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쪽이 사실 아주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출 규제가 보다 좀 더 아마 이 대출 규제 정책을 이미 내놓은 이상 이 부분이 시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혜택을 받는 쪽의 계층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정부가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수요자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내놨는데 마치 통으로 묶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정책의 오해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 실수요자를 겨냥한 다른 대책도 네. 같이 봐야 된다. 네, 실수요자에 관해서는 대출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묶지 않았고 지금 이미 1주택자나 2주택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잘못하면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하위 20% 정도의 가구는 월소득,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주택에 빚을 내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민하고 사실은 중산층을 볼모로 지금 자꾸 대출 규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이 제대로 겨냥하고 있다. 필요한 서민들까지는 지금은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지금 전영수장은 보고 있네요. 정철기 평론가. 전 이번에 대출 규제에서 중요한 이면을 하나 읽어냈습니다. 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18억 이상 되는 집에 대해서는 당국이 신경 쓰지 않겠다. 즉 뭐냐? 그거 알아서 현금이 많다면 예. 18억끼리 현금 박치기해서 사든 말든 건드리지는 않겠다. 다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은행 돈을 레버리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이제는 18억 이상의 높은 판은 아예 그냥 알아서들 하시오라는 정확하게 시장-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있었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은 이제 14억부터는 종부세 대상이니까 많은 중산층이 지금 공략하고 있는 집 한 7억부터 13억까지의 이 집인데 이제 실수요자가 이런 집들을 공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이제 실수요자들이 6억, 7억짜리 집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부분 하나. 또 하나가 방금 최은영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지금 7억짜리 집 사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구조를 보면. 네. 그럼 이제 그 밑에 분들은 이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쏟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일단 하나의 선을 걷으니까. 이 윗선은 18억 이상 집들에서는 알아서들 해라라고 네. 했으니까 이제 그 밑에 집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이 측면들,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아예 집 사는 것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주거 안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들.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제 추가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성달 팀장. 네,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비교적 강력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구멍은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그 대출 규제 중에 하나가 올 1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80%까지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네. 이후로 다주택자들이 손쉽게 그 여유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주택을 사들이면서 또 그것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이어진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더 강화하고 또 다른 LTV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건 맞는데 사실 여유 있는 또 다주택자들은 전세 끼고 또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아도 충분히 이것들이 집을 수시로 사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다주택자들이 현금 아니라 은행 돈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네. 주택으로 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정상과세하겠다라는 정책이 같이 따라갔어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이 정책에서 이번에는 빠졌거든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정상 아니라 임대소득 과세 등에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나 또는 아니죠. 양도세 이번에 증가에 대한 뒷부분에 얘기를 정상과세에 관한 얘기가 자세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못한 게 있는데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9월부터 가동해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강화한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해서 하고 정상과세라는 있었죠.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내년부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걸 종합과세로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정책들이 좀 시행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그 지난 다음에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현재의 저거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는 또 가격 인상을 끌어올리고 있는 결정적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면 짧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짧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수요 공급 왜냐하면 수요 공급을- 봤을 때 예.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집어내고 있느냐는 건 진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수요 공급을 하는데 이 개념을 약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수요 공급에 있어서 그 수요는 우리가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수요는 이 실수요자라는 이름의 수요도 있지만 돈도 수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잉 유동성들이 하나의 수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1,1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이고 네. 이 1,100조 원 중에 기업이 갖고 있는 거 한 200조도 안 됩니다. 그럼 800조, 900조가 어쨌든 민간 시장에 풀려 있다는 것이고 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돈 많이 전화 한 가진 통을 해서- 사람들의 예. 투기적인 상황을 규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유동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유동성들은 뭐 때려잡는다고 해서 얘네가 당하는 게 아니라 때려잡았다가도 어느 정도로 빼가지고 너 여기에만 있지 말고 잠깐 저기도 갔다 와. 벤처 네. 사업에도 한번 갔다 와라고 물꼬를 내줘야 이 자체가 분리가 될 텐데 지금 우리 시장의 문제는 계속 갇혀있다가 주식에 갔다 당하고 오니까 다시 부동산. 네. 가상화폐 갔다가 당하니까 다시 여기. 벤처 투자 좀 보려니까 아 이것도 별거 없네 다시 부동산. 온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여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유동성이 저는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예, 저것적인 뭐 진단 다시 뭐 저는 순서가 진짜, 뒤바뀌었습니다만. 예, 정부가 대책을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집값 상승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제가 진단이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의 집값이 사실은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통해서 집값도 잡겠다고 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가 완화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지만 집값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으로 지금의 집값 상승의 원인을 보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고 봅니다. 공급책이 되게 중요하다. 정부가 작년 6.19 대책만 해도 투기 수요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는 메시지가 이제 전달된 반면 올해 밝힌 아까 8.27 대책으로는 수도권 내에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서 과거에 우리가 신도시가 공급된 이후에 집값이 상승한 경험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전혀 지금의 신도시 개발 정책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한 고장난 시스템의 신도시를 다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순간 당연히 그 일대 중심의 집값이 상승할 수가 있었다. 예, 공급대책 관련 조금 이따 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전반적인 원인에 관한 혹시 견해차가 있나 보려고 제가요. 예, 저는 뭐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이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뭐 지방에서 집을 사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강남의 자가점유율은 34%밖에 안 됩니다. 10가구 중에 3가구만 자기 집이라는 얘기인데요. 진단들이 좀 왜곡돼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최은영 소장은 일관되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렇게 보고 어떻습니까, 또 박사님?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바와 같이 이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아까 풍부한 유동성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다는 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만드는 하나의 바탕이 됐고요. 예.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밀어올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제대로 적시에 되지 못했던 점. 예. 그리고 향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요에도 공급이 많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도 그 수요에 비한 공급을 충족시킬 만한 여러 가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들을 이미 다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 기대감들, 수요층들이 충분히 불안감들이 이제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까 공급 얘기 나왔는데요. 그 21일 날 발표됐던 공급 대책 관련 정철진 평론가가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 취지도 같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당초에 이제 공급 대책은 이제 수도권 뭐 전체 서울 수도권에서 30만 호, 30곳에서 30만 호를 뭐 발표하겠다. 이 중에 서울이 뭐 5만, 나중에 뭐 6만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9일 때는 3만 5천 가구 정도까지만의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 규모가 정확하게 확정돼서 나왔습니까, 이번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당초 목표치는 나왔지만 예. 이번에는 한 10분의 1, 9분의 1 수준이 일단 언급이 됐었는데 예.
일단 서울에서는 뭐 11곳 얘기가 나왔지만 예상대로 뭐 그린벨트 이런 거 재건축 안 한다는 기존 이어갔고요. 네. 11곳 중에서 2곳 정도만 일단 오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곳은 세부적으로 뭐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했다가는 또 뭐 뛸 수가 있으니까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서울 빼고서라도 경기권에 지금 나온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뭐 이건 이제 거기다 또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궁금증? 뭐 하나를 딱 던지고 추석을 맞이하게 됐는데 네. 이제 3기 신도시를 서울과 1기 신도시, 뭐 분당, 일산 중간에 이쪽에 뭐 여기 하나, 평촌 사이에 하나를 3곳에서 5곳을 미니 신도시급이죠. 네. 위례보다 좀 더 큰 수준을 뭐 할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만 해놓고선 일단은 클로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921을 굳이 공급 대책이라고는 아직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추석 전에 어쨌든 내놓은 거고 시동만 걸어놓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마 공급 대책이 곧 좀 더 정교하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급 대책 얘기를 꺼냈던 김성날 팀장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의 정부 대책을 보면 주거복지 로드맵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발표한 건데 거기에도 택지 개발을 통해서 40여 개의 택지를 개발해서 그중에 40만 호 이상을 민간에게 팔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건 대책이 아니다라고 보군요. 거기에도 시장을 자극할 만한 대책들이 숨겨 있었다. 아하. 그 이후에 또 서울시장의 최근에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언, 그 이후에 파리시 대책까지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계속해서 나오는 공급책이 시장을 자꾸 자극하는 게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 계속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전 정부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참여정부에서는 저희들이 다 알겠지만 8.3일 때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었지만 그때 나온 것이 판교나 위례 신도시였거든요. 위례 신도시로 사실 집값이 잡혔냐라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도 하기 전부터 그 주변 지역 폭등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고요. 저는 지금 현재 공급책이 어떤 공급책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여전히 임대가 찔끔 포함된 판매용 주택이 대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네, 거죠.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그건 공공주택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뭐 그런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아쉬워하네요. 최원영 소장님은요. 예, 저도 그거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정부 정책이 너무 분양주택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작동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좀 대책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지금 정부가 저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메시지를 정부가 분명히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하나만 좀 또 제가 계속 지적질인데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십시오. 정부가 8억 이상에 관해서 포기했다라는 건 저는 그런 사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대책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는 9억을 넘어가는 실거래가예요. 이건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거에 관해서는 2년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장기특별공제를 예전에 주던 것을 30%까지 굉장히 혜택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8억 이상에 관해서는 정부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실거래가 9억이면 서울의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되는데 그 주택에 관해서는 실수요가 아니면 양도 차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명확한 사인을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성기현은. 예, 저는 이번에 정부의 그 공급 대책 부분은 수도권요. 예. 수도권 공급 네. 대책은 뻥튀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준비도 안 됐고요. 네. 이제 사실은 추석 그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충분히 여론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속빈강정입니다. 내용이 거의 없죠. 그리고 서울 지역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서울 지역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서울에 있어서 정부 지금 발표에 의하면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10,000호를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의 여러 가지 수요 등을 우리 감안해 볼 때 서울 시내 안에 10,000호 정도를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것도 많은 협의를 거쳐서 5년 이상 지난 뒤에 공급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밖에 하다 보니까 또 숫자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협의도 덜 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금 비밀에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해당되는 지역들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오히려 그 지역들은 사실은 물량이 너무 많아서 미분양까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 아까 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기존의 정부가 공급과 관련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미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발표만 했을 뿐이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신뢰하고 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과정에 이번에 그 내용들과 일부 중복도 되는 가운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아까 대책이라고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책의 모양새를 갖추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공급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는 지역에 관해서 좀 지금 공급이 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서울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만요. 근데 서울에 집에 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서울의 수요는 사실 전국적인 거라니까요. 지방에서도 전화로 서울에 집을 사요. 자본은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다 풀어도 안 될 거고요. 아니, 그 부분에 서울의 대한 수요라는 나중에 것은 제가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의 그 수요가 전국적이다라는 부분에 지금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말미에 어떻습니까? 그럼 그 나온 김에 그 얘기 계속하시죠.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양극화 관련 얘기는 아까 정영 소장은 그러면 저도 양극화 얘기가 상당히 뭐 확실하게 진상을 보이지 않고 하는 얘기다. 뭐 그런 얘기했었죠. 네, 제가 지역도 뭐 여러 군데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최근까지 실거래가는 2개월이라는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저희가 지금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7월까지예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서울의 폭등 양상이 경기도로 이미 번진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오히려 약간 가라앉고 경기도로 상반기를 보면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서울에만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투기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투기 자본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갔다가 광주 갔다 대구 갔다 지금 대구에도 3.3 아까 몇 개 지역들 제곱미터가 예를 들었었는데 그 지역들이 지금 뭐 아주 급등했나요? 어쩌나요? 그렇죠. 세종, 뭐 제주 이런 데들이 광주 이런 데들이 여전히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지금 뭐 경기권에서도 하남, 성남 이런 지역이 서울보다 훨씬 더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에도. 그래서 어디 뭐 보도에 뭐 광주 봉선동 아파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랬군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양극화 문제가 결국 서울이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정영 소장은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이제- 투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적인 투기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많지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때문에 서울의 어떤 지방의 규제 완화를 가야 된다. 요거는 사실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미 지방이 양극화에서 떨어지는 거는 지금 지방이 떨어지는 지역이 대다수이긴 합니다. 일부 지역이 그렇게 상승하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를 하면서 지방에 투기 수요가 몰려서 상승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규제 완화로 갈 것이 아니라 서울의 집값도 떨어뜨려서 양극화를 줄여야지 서울의 집값만큼 지방을 떠받친다. 이런 논리는 매우 우려스럽고 맞지 예. 않다고 봅니다. 네. 얘기하시죠. 예, 저도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최은영 소장님이 대체로 그동안에 보면 결국은 서울이 문제다. 그중에서 강남이 문제다.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만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네요. 근데 그 강남이 30%대입니까? 그 자가 비율이. 34%. 예, 이 정도 제가 뭐 기자였을 때 썼을 때가 이제 40%. 그랬습니다. 예, 그랬었죠. 최근 예, 최근에 아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이게 정말로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다면 자가 비율이 꽤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강남에 한 10,000호를 또 공급해요. 그러면 지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유동성이 10,000호 중에 8,000호를 또 다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을 논하기 전에 이 막대한 이 과잉 유동성들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들이 또 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투기 공급이 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광주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얼마 전 지인을 만났는데 대폭등입니다. 광주는요. 전라남도. 예, 교수님 만났는데 진짜 지금 대폭등인데 그것도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어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저도 모르겠어요. 공급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택보급률 120% 이상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유동성이 또 휩쓰고 대구도 이렇게 출장 갈 때 보면은 택시 기사분이 저 아파트가 뭐 10억이 넘었대 또 이러는데 왜 오르는지도 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도 아마 뭐 실수요자들은 못 사는 상황이 있겠지만
이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공급을 더 씌웠을 때 이걸 누가 받으냐에 대한 부분. 또 만에 하나 뭐 30억, 50억 주고 100억 던져가지고 다 받아간다면 이게 또 헛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후를 먼저 작업을 하고 저는 공급 확대를 가는 것이 맞다. 순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동연 부총리가 아파트 담합 관련 규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그 아파트값 올리는데 담합 문제도 변수가 되고 있나요? 저는 사실은 조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엉뚱하다 그런 얘기였습니까? 담합은 당연히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처벌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뭐 보여지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법 체계에서는 미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것들을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인 양 얘기하시고 그것이 아니, 그래도 뭐 심리적인 집값을 효과가 있으니까 부추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면이 얘기하는 있겠죠. 건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담합은 당연히 처벌하고 규제 강화해서 그건 골라내는 것들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네.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면 담합을 적발하겠다, 담합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투기 세력들의 내성만 키워주는 꼴이 되고 눈치만 보게 하는 상황이 근데 될 수도 있다. 저는 실거래가를 분석하는 생각이 사람 들더라고요. 입장에서 그 네. 데이터에도 그런 게 보여요. 지금 담합이요? 3.3제곱미터당 1억에 뭐 이런 아파트가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는 실거래가에 이미 작년부터 있었어요. 반포 모원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1억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데이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실거래가가 아닌데 실거래가 신고에 허점이 있거든요. 네. 신고해놓고 그게 뭐 아니어도 계약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취소할 의무가 없어요.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지적할 만한 상황이다. 저는 데이터를 상당히 왜곡시켜 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분석해서 이만큼 올랐다고 하지만 정말 이만큼 올랐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데이터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담합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사실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뭐냐면 가격의 상승 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내 원하는 어떤 그 매도 가격과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서로 굉장히 갭이 이제 커지는 상황들인데요. 저는 이제 정부가 담합이라는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접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 이게 현실 부분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즉 정부가 생각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의 가격의 폭을 정부가 어느 정도 설정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 과정에서 형성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 상당수의 다수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제 담합 이야기로 나가는데요. 정부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행위로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집주인들 간에 일정한 가격대로 내놓지 말자는 이야기가 실제 공정거래법상에 이야기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거래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를 그러한 이야기가 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정부가 아마 시장을 급하게 불을 끄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담합에 대해서는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정한 가격대라든지 가격의 등락폭 자체를 갖다가 어떤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은 시장의 본래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은영 소장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주거 정책 관련해서도 뭐 정책 과정에 좀 참여하시죠? 전혀 안 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 질문을 꺼낸 이유는 이제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한때 국토부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했는데 뭐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요? 지금 일단 그 공급 대책 나올 때까지는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는다라는 네.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국토부는 계속 설득해 보겠다. 네. 그래서 뭐 향후에 여차하면 직권으로라도 해제할 수 있는 카드를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죠. 네. 정철진 평론가 어제 보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 하는 걸 좀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정책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거 환경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일관적으로 일단은 그린벨트를 안 풀겠다는 네. 것과 재개발, 재건축식으로 공급 확대는 안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기존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화 하겠다 이걸 좀 확대하겠다는 그렇죠. 뭐 얘기죠.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나오는 것이 뭐 상업지구의 주거 비율 높인다든가 네. 뭐 준주거의 용적 비율 높인다는데 이 대목이 어쨌든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뭐 유인책이라든가 약간 좀 깁니다. 이거는 좀 네. 길어서 이게 약간은 좀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고 네. 그나마 저 뭐
유휴지 같은 것들에서 어쨌든 서울시가 나서서 뭐 공급하는 요 정도까지가 일단은 그나마 5년 내에 예. 펼칠 수 있는 국토부의 목표가 방향 됩니다. 들어간다면 기존의 그린벨트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논란을 뭐 많이 했는데 실증적으로 보면은요. 예. 그린벨트 우리가 수없이 풀어왔잖아요. 그랬으면 이 정도로 풀어왔으면 집값은 안정되는 게 맞는 논리인 거니까 예. 만약에 또 풀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형성하는 게요. 또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계속 먹는 구조여서 그렇죠. 그때는 또 공급 부족이 나오죠. 예, 그리고 예. 그린벨트를 푸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서울시의 입장에 좀 동조하는 편인데요. 그 부분은 뭐 정부가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저는 경기도에도 그린벨트를 푸는 부분에서 그 효과를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판교라든지 또 위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해제된 부분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들에서 좀 들뜨게 만드는 또 과열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일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파주 쪽으로 가는 쪽에는 상당수의 그린벨트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평지로서 오히려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그쪽을 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쪽에는 여전히 지금 미분양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네. 사실 많은 그 서울에 인접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쪽에 주택을 현재도 지금 감당이 그 수요가 없어가지고 충분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국토부의 의견을 사실 조율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 서울시에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전체의 서울시 영역의 한 25%까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정부 후보지로 꼽히는 곳들이 만일에 해제되어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들이 주택 택지로서 개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어떤 지역들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쪽에 그린벨트부터 풀자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도심지의 추가적인 공급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정청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린벨트를 과거에도 풀어와서 공급을 확대했는데 누가 집을 가졌냐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택 점유율, 서울 시민들의 주택 보유율은 낮고 네. 그다음에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늘었습니다. 그 10년 전에 거의 3.4채 정도였던 것이 지금 한 7채 정도까지 2배로 늘었으니까 이게 정부가 공급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들 서민들에겐 가지 않을 것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수도권 허파를 풀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미 정부가 이번에 30여 개의 공공택지 지정하기 이전에도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54만 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그린벨트 훼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도심 내 그런 기존 그런 땅들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예.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과거에도 기존의 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했는데 그것이 서민들에게 갔느냐라는 부분은 거기서 나온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됐느냐로 따져봐야 이전에 되는데 오세훈 시장 때 했던 말인가요? 그런 예. 것들이 지금 박원순 시장도 똑같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가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천연주택도 그렇지만 정부가 주는 과도한 지원에 비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오히려 땅값만 상승시키고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좀 정비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서울시는 유휴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공 자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서울 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나 또는 수서 공용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이런 땅들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서울시는 그걸 일부는 민간에 매각하기도 하겠다는 뜻이고 또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땅들을 제대로 찾아내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서민들의 어떤 청년 혁신 공간 이러한 모델들을 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오히려 지금의 서울의 주거나 또는 청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정철진 평론가가 만약에 좋아서 몰리다가도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빠져나갈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두고 너무 또 서울로 과도하게 뭔가 새로운 서울의 개발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단 말이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그럴 차원도 있겠지만은요.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 김영달 팀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또 공급을 또 하기 전에 기존에 나온 공급에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막 도로를 막 2개 뚫는다라든가 대형 병원이 거기에 들어온다라든가 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도 좀 살기 좋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역이요. 과거와는 무척 다른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마무시한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미 미분양들이 제가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널려 있는데 거기다 또 짓는다고 하면 이미 출근하는데 2시간 걸리는데 거기에 또 뭐 10,000가구, 뭐 5,000가구, 8,000가구 짓는다고 하면 해당 국민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근데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나요? 알고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왜 거기에 그렇게 놔두면서 거기를 또 미분양의 무덤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을까? 지금은요, SNS 문화여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막 쏟아냅니다. 그럼 막 이게 진짜 과거와는 다르게 양방의 소통이 되거든요. 정철진 평론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공급 확대가 이 핵심 대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 아닙니까? 네, 저는 오히려 현재는 공급 확대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예. 해봤자 이 유동성이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는 또 먹힌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그냥 시키려면은 일단 두고 기존의 것부터 아름답게 이쁘게 더 좋게 뭐 경기도 수도권들 이런 작업이 선행돼서 시간을 버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저는 네. 실제로 또 네. 공감을 하면서 이제 좀 전에 아까 우리 김성달 팀장님께서 네. 이제 지금 도심지의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굉장히 개발 이익 자체가 특수한 분들, 뭐 조합원들의 이런 쪽에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욕을 하는 거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지금 강력하게 시행하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지금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체가 도심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공간들을 많이 공급하는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정부가 사실은 3월 달에 이렇게 2018년도 3월 달에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예. 전체적으로 재건축 자체가 이미 절차 단계에서 이미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필요한 곳에는 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자꾸 변죽만 올리는 쪽으로 외부를 타진하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어떤 오히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예. 또 급기야는 지금 뭐 도심지에 용적률을 갖다가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긴 시간을 재건축 규제 강화가 지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군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그게 왜 그렇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법제상에서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재건축은 그리고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 의무 부일이 있지만 재건축은 0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혼단해서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초과이익 환수제를 재건축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재건축에 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거기에 굉장히 용적률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당연히 재건축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들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을 그러면 지금 30년 지은 아파트, 지금 반포에 지은 아파트가 1970년에 지은 아파트잖아요. 그렇게 지어도 사실은 살기 불편해서 그렇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럼 30년마다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느냐. 저는 우리나라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네.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정철진 평론가가 이번에 21일 날 발표했던 것 중에서 분당 일산 분당의 중간쯤 되는 곳에 소규모 신도시 얘기가 막연한 수준의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거기다 만약에 한다면은 뭔가 정책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예상되는 지역이라면은 글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지역 반발도 워낙 크고요. 또 하나의 옛날처럼 우리 지역 개발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환영하는 분위기 아니죠. 지금의 또 하나의 목표는 유동성은 어떻게든 차단하되 네, 가장 초점 유동성이니까요. 실수요자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줘야 되거든요. 예. 가장 두려운 게요. 돈 100억, 200억 있는 사람은 약간 삐걱성 타도 버티는데 이들의 어떤 하나의 흥분됨을 보고 실수요자들이 가세했다가 실수요자가 삐끗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실수요자들이 이제 보고 있죠. 유동성들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예. 이제 정부는 여기 5개의 신도시가 앞으로 5년 뒤에 생기니까
또 캐시 모으고 전세 좀만 살다가 여기 사십시오라고 이제 사인을 줄 텐데 실수요자가 딱 본 거예요. 그 세 군데, 5군데를. 네. 한 군데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고 좀 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하다는 말을 실수요자가 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유동성에 버리는 그 잔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급하는 곳들에 있어서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어떻게 좋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언급된 곳들, 힘든 곳들 다 하는데 이건 마치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제발 확정이 됐다면 그 세부 대책, 거기에 의료기관은 어떻게 할 거며 교육은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신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런 책들을 함께 싹 제시를 해야 그걸 보고 실수요자들이 오케이, 나는 이번에는 안 뛰어들 거야. 저기가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뭐 실제로 이건 확정이 됐으니까 마곡지구 같은 데는 LG그룹이 들어와가지고 뭐 거기서 하나의 기반 시설을 갖춘다든가. 그러니까 뭐 하나가 좀 분당신도 뭐 5개가 된다지만 거기에 하나는 무슨 특징이 있다라든가 뭐 컨셉트라까지도 좀 제시를 해줘야 실수요자가 지금의 흥분은 가라앉힐 수가 있지 않을까. 아하. 왜냐하면 옆집 뭐 진짜 2, 3억씩 올랐다는데 1억 모으기가 아무리 뭐 대기업 다녀도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예. 예.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이거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낮춰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용 소장, 이번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예. 올랐는데 사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서울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근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만큼 뭐 다 수억씩 뛰었다. 그건 좀 과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 수억씩 뛰었죠. 뭐 강남, 용산, 뭐 그러니까 마포구 이런 데들이 뛰긴 했는데 예. 전부 다 수억씩 뛴 건 아니고 좀 그건 언론의 과장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니 신도시의 뭐 취지, 효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저는 뭐 집값은 뛰었다라는 이제 말씀하시지만 저는 뛰었다라는 거예요. 강북도 노원구에 사는 분들도 집값을 뛴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 한탄이 나오고 분노가 섞인 그런 전화를 저희한테도 해주시고 예.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강남권에 강북도 많이 강북도 뛰었다. 많이 뛰었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시장에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유동성도 잡아야 되지만 저는 공급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럼 네. 이번에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좀 맞다고 보시나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공급이냐, 어떤 공급이 나올 수 있냐가 중요한데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네. 과거에 했던 판교와 같은 그런 비싼 판매용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를 더 이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공공택지는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논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원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정부가 자꾸 주변 시세에 맞춰서 원가를 부풀리고 이것들을 소비자에게 조금 싸게 해주지만 결국은 판매하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네.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는 정부가 강력하게 분양가를 규제해서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부재해서 원가 중심의 공공주택을 가든지 민간도 원가에서 적정 이윤을 가진 중심의 어떤 규제하는 그런 네. 신규 주택이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더 큰일 나겠구나. 실수요자들도 기다리면 나에게도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지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제가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어떤 굉장히 만능의 도구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가지고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 안정세로 가기를 바라는 상황들로 정부는 기대를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막대한 프리미엄을 당첨된 사람만이 가져가게 되고요.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주변 시세를 너무 저렴하게 받은 주택 자체가 가격이 따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례 같은 경우에 거기에 LH에서 지은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서민들이 그쪽을 선택을 했고 그 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정도에 약 한 4억 5천 내외의 가격으로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게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세옥 보금자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만 거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분양가 대비 지금 현재 가격 시세는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자산의 이익 자체를 사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3년 이상 하게 되면 네.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부의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판매용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저희가 공기업에게 싸게 팔아야지 네. 왜 비싸게 파냐고 하면 그러면 공기업이 장사하는 게 낫지 이 개인에게 로또를 안겨주는 게 낫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걸 보면서 아 이래서 판매용 주택은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일관되게 그 부분상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형 그 분양주택보다는 공공주택 방향으로 가는 게 뭐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하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같이 생방송하고 있는데 들어온 의견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진숙님의 의견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2000년도에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 왔는데 서울 집 가격은 들어서 알지만 너무 올랐죠. 우리 자녀들은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전철도 복잡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몇 억 집값이며 세금 얘기는 왜 와닿질 않습니다라는 얘기네요. 와닿지 않는다 현실감으로. 정지훈님의 의견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청년들은 집을 살 생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 있고 청년이나 저소득층도 집을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대책 필요하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이정환님 의견입니다. 통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기존 임대주택자들도 공공 분야의 청약 심리가 발동합니다. 공공 분양인가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면 기존의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지금 이제 공동주택 강조했는데 공공 분야를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정책 제언을 포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 30초 정도씩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규 의원. 예. 주택 지금 사실은 지금의 현상대로 이대로 이어진다면요. 끝없이 정부는 결국 서민들을 위한다는 방법이기는 목적을 내세우긴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즉 지방에 많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서요. 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서울에 이렇게 집중된 현상은 해방 이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국내로 복귀하면서 생겨났던 그때의 시초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예. 해답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더 배려한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원영 소장. 예, 조금 아까 보여주신 서민과 청년의 절규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가장 그 어려운 분들, 집을 살 수도 없고 뭐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남의 얘기인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 주거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달 팀장. 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집값을 가지고서는 절대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수도 없고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충을 해야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가능하고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나오려면 정부의 강력한 분양가 규제나 또는 투명한 분양가 공개가 반드시 같이 동행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라는 정책 의지를 반드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철지 평론가.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 대책이 나올 텐데 좀 정교하게 짜서 발표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돈 관리입니다.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 관리, 돈들을 어떻게 좀 설비 투자라든가 새로운 건전한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뺄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또 하나의 차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면 일단 단기,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명확한 사인을 시장에 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항상 뭐 부동산 정책 예상하지 않는 또 결과가 시장 반응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정책들인데요. 뭐 그거는 사실은 경제 이론도 맞지 않은 경우가 있고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9월에서도 두 차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또 일부는 아직 추석 전에 나왔기 때문에 추석을 지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정이 안 된 발표들이 어떻게 결합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뭐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정철진 평론가가 얘기했던 유동성, 특히 투기성으로 몰린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또 그게 주택 분야에 대한 투기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아까 서민,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순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이 겨냥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겨냥하지 않는 곳에 부작용이 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최근 정부 정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또 앞으로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얘기를 네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